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생 경제위기 대책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환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 7월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의 무역 수지는 1956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당국이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펠로시 패싱이 결국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는 외국의 언론 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 커지는 법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초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 대부분 면제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이런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을 해서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인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거기에 더해서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정책, 재정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또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한 것인데 만나자고만 하면 검경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까? 흥미롭게도 어제 보도 중 이재명 추가 기소 가능성 묻자 내가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어 다음 날인 오늘 경찰은 성남FC 건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지요. 자, 그런데 이 건은 작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던 사안이고 이를 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의 2차 수사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경찰이 송치했으니 지금 경찰의 상태를 알만하지요?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 2편을 한꺼번에 내놓았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각각의 소지였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감독 윤석열 대통령의 똑같은 배우 한동훈 법무장관이 반복되는 시나리오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울 게 나올 리 없습니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취만 더 짙어질 뿐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려도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내팽개쳐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정치 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분명 기소를 할 테고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되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니라 검경의 수사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국민 앞에서 입증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검경 수사 결과의 골자를 먼저 보자. 성남FC에 두산건설 55억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주었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다.
또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 체납받음으로써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치적 이득을 보았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다. 과연 판사가 이걸 제3자 뇌물죄라고 판단할까? 검찰 수사를 보면 두산의 성남FC에 대한 후원이 이례적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두산은 각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두산 스스로가 야구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후원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게 이례적이어야 함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성남FC와 이재명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성남FC가 발전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 후광효과를 거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경제공동체 관계로 보고 후원을 끌어내었으니 유죄라고 물을 판사가 과연 있을까? 그런 식이면 각종 기업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전국의 지자체장들을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성남FC가 독립법인인 시민축구단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회사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만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다. 두산그룹 임원들 중 누구 하나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느꼈다는 사람이 있는가? 성남시와 두산건설 모두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부지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기부 체납 면적이 전체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 원의 상당의 금액을 성남FC 광고 후원금 면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게 바로 뇌물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거꾸로다. 두산이 5%만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협상 끝에 10%로 올려받은 것임은 쉽게 증명된다. 성남시는 애초에 15% 기부 체납 받으려고 했는데 협상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즉 대장동 사건처럼 이재명이 화천대유 일당들한테 더 기부 체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5천억만 기부 체납을 이끌어냈다는 정치적 책임 정도 모를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두산이 성남시에 보냈다는 공문. 이게 그나마 재판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종합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당시 공문엔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성남FC 후원 등 공공기여 방안을 성남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걸 뇌물죄 증거라며 재판에서 주장할 것 같다. 다만 제3자 뇌물죄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 또한 부정한 청탁이란 게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냥 청탁했다고 해서 뇌물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건 대놓고 두산이 공문으로 성남시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공문은 공문이고 묵시적인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긴 하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묵시적 청탁 인정 요건으로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나온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대가성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듯하다. 결론이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으려면 두산의 성남FC 기부가 이례적인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두산 임원들이 이재명으로부터 압력을 느꼈다는 징후가 있어야 하고 묵시적 부정청탁임을 입증하는 두산 또는 이재명 쪽 관계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재판 결과는 뻔하다. 이런 게 기소될 수 있을까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래서 악의적인 수사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를 덮어씌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기소하는 전략인 듯한데 이게 되겠냐 이거지요. 김건희 특검 찬성이 약 63%가 나오니 잠 못 이룰 공보부가 또 한 번 기소를 하니 그것이 불송치 결정을 했던 성남FC 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의 선거법과 성남FC 2개 정도는 되어야 상대가 된다고 여긴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 복숭아 따서 먹은 것까지 모두 합쳐서 기소해 보시렵니까? 김건희 특검 의혹과 비할 수 있는 인물, 즉 그 정도의 의혹으로도 아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인물이 존재하는지 말이지요.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법사, 여사 리스크 어쩌고 하지만 난 그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법치다. 한국을 주물러 온 전현직 검판사, 대형 로펌의 법치가 난 제일 두렵다. 그건 나름의 규정, 정의, 해석에 의한 정당한 지배로 보이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이후 지식은 권력이 되었고 권력은 법, 정의, 자유, 민주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한무리 같은 뭉텅이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보도되는 일보다 보도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누구의 관점에서 법을, 자유를, 민주를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불식시켜달라. 난 그게 제일 두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영국은 왜 아직도 정근대적인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냐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그 시스템이 나름 잘 돌아갔기 때문이겠지. 나라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왕가 사람들이 군에도 입대하고 왕자들이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랬잖아. 만약에 조선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도 군주제가 계속 유지됐을 것 같은데 다만 특별한 신분계급이 없는 지금의 민주공화국에서도 재벌은 법을 초월해 특권 계급의 특혜를 사실상 누리고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 하고 대통령실 군면제 비율이 지금 20%대라지. 그게 더 고약한 현실 아닌가. 특별한 신분도 아닌 영부인은 중대범죄 혐의에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거야 민주공화국에서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특검 전문가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를 늘 강조해왔던 경의 김건희 특검 회피는 경정권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